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주에 그 과학 교양이라고 하는 교과서, 그다음에 교사학습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학융합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교사학습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학융합 또는 융합과학 뭐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그 교재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관련된 교과목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과학융합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과학융합 교사학습 자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보고 활용을 하거나 또 뭐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통합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학 간에도 융합이나 통합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개의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는 이 경계가 약간 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같이 통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생물 또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 간의 융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과학 말고 과학 이외의 다른 교과들과의 융합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에 계속 교육을 받아왔던 그 통합 융합 교육에서 과학 같은 경우는 STEA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 사이언스, T가 테크놀로지, E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가 아트, 그다음에 M이 매스메릭스. 원래는 이제 스템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교육의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할지 방법이라고 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에다가 이제 A라고 하는 아트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어떤 학습에 대한 즐거움 또 학습에 대한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중점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2학년 때 과학중점 그 과정 트랙을 받게 되는데 그때 과학융합이라고 하는 특별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요게 그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금은 그 과학융합을 그 이 과학교양이라는 교과목을 100% 이수하게 하지 않고 과학융합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과학 중점 과정에 있는 학생들만 배우게 되는 그런 교과목이기도 하고 또 그 교과목에서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이 교과서와 교사학습 자료를 사용해도 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각자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융합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그래도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하는 이 몇 가지 주제들을 잡아서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그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교수학습 자료로서 그 구성해서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아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 단원명을 좀 보고 갈게요. 이 그 단원의 구성은 모두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과학의 소통, 두 번째가 과학의 탐구, 세 번째가 과학과 예술, 네 번째가 과학과 경제, 다섯 번째가 과학과 지리입니다. 사실 과학 교양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들과 중복을 좀 피하려다 보니까 융합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이 과학 교양에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측면들도 지만 여러분들이 그 우리 과학 교육을 공부하면서 이 과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과학의 소통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탐구라든지 과학 철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학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의미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물론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모듈 형태로 좀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학의 소통은 우선 과학 글쓰기와 과학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과학 글쓰기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가 무엇인지 또 글쓰기에서 논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 과학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특히 또 과학 보고서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탐구라고 하면 좀 약간 작은 느낌이 있는데 연구를 수행해서 그거를 소위 논문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까지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는 오히려 그런 활동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논문 쓰기까지 또 실용적인 과학글 쓰기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과학자들끼리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그 다음에 과학자와 일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과학 대중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의 탐구에서 그 탐구 중에서는요, 그 관찰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중에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균합주의, 그 다음에 포퍼의 반중주의, 그 다음에 쿤의 과학혁명의 이론, 과학 패러다임이죠.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는 좀 보면은 우리가 그 과학 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이거 말고도 뒷부분에 그 몇 가지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가장 학생들이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과학을 바라보는 또는 과학의 그 발전 또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을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예술인데, 과학과 예술은 뭐 예술하면은 예술과 체육을 포함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체능과 관련된 것들을 과학에서 연결지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팀에서 A가 들어와가지고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요소들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기도 하죠. 문학 속에서 과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문학은 스팀 속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팀이 처음에 그 이제 나왔을 때 약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스팀이 처음에 그 제시가 될 때 어떤 측면, 또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왔었냐면은 그 10년 전에 그 창의 잠깐만요. 그 창의융합이란 말이 자꾸 떠올라서 그러는데 창의 인성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약간 애매해요. 창의점 인성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창의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창의 더하기 인성도 아니고 창의 곱하기 인성도 아니고 약간 그 정의하기가 애매한 그런 어떤 교육이 또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문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좀 약간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스팀에서 예술적인 요소만 스템에 덧붙여서 스팀이라는 것을 구성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요. 음악과 과학이나 미술과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학을 이용해서 음악을 해석한다거나 과학을 이용해서 미술을 해석한다거나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과학과 경제인데 뭐 이게 과학과 경제라고 할 수도 있고 수학과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뗄래야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 쪽에 특히 수학자라든지 또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진출을 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그 매번 노벨 그 뭐죠? 경제학상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은 어떠어떠한 모델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경제 상황을 어떤 설명해주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 모델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과학에서 연구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과학 경제 중에서 가장 그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성이 깊은 게 그 주식과 관련된 얘기들에서 이 주식,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증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학 전공이나 뭐 물리 전공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수학과 수학자, 뭐 주식과 채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상식사만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과 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입했었는데 우리가 그 최근에는 이 지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옛날에 지도라고 하면 뭐 대동여 지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과부도 이것만 봤을 텐데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지도가 익숙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운전을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커다란 지도를 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그 산 게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이 강남에 가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를 켜죠. 뭐 네이버 맵을 켜거나, 다음 맵을 켜거나, 뭐 구글 지도를 켜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지도를 많이 좀 쓸모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런 지도를 켜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찍어 놓으면은 어, 걸어갔을 때도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차량을 이용할 때 어떤 경로를 가면은 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줬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경로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최근에는 실시간 이 도로교통 상황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 바로 그 지도를 만드는 그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이 과학에서 연구하는 과정과 굉장히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그 지리학과에서 연구하는 것이요. 그 과학에서 연구하는 거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그냥 과학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지구촌 과학기행이라 그래서 지구의 지구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사랑 관련된 얘기들을 약간 그 지리적이라고 좀 그럴까요? 그 지명을 찾아가서 보는 것들로 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예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좀 잠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나머지 요 얘기들은 여러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악이나 미술 쪽의 내용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좀 축소해서 보면은 글쓰기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지금 보라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이럴 텐데 이 글쓰기랑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보고서 쓰기가 관련된 것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교육할 때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읽어보고 끝나는데 뭐 읽어보고 끝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뭔가의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인 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이 교수학습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요 활동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학과 예술에서 문학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이었죠. 미술 쪽을 좀 볼까요? 자, 미술 쪽을 보면은 얘기가 처음에 원근법 얘기 나오죠. 원근법에서 시각적인, 뭐 이건 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인체질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 얘기 나오죠. 색깔이라고 하는 건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물체를 놓고 그거를 여러 색을 가지고 표현을 했던 그런 모네의 연작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태양빛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죠. 그래서 이 인상파,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실내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나가서 실제로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린 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색과 관련된 연구들이 그때부터 많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인지하는 방법, 뭐 전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에 따른 색의 그 인식 이런 것들은 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성 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건 아마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이런 그림 작품에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구멍에 뚫린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자. 근데 사실은 구멍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일식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뒤로 가서 지구촌 과학기행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경제고요. 실은 뭐 하나하나 봐도 좋은데 그러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보면 되죠. 제가 무슨 내용 있는 걸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지도랑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뭐 예전에 봤던 교과서에 봤던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현대는 과학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 지리적인 측면, 수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들이 융합해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과학기행에서 하나를 좀 보면요. 우선 뉴턴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거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뉴턴에 대한 소개를 좀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뉴턴에 대해서 찾아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학습 자료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 얼스나 구글 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뉴턴과 관련한 장소를 떠나서 교과서에 제시가 되는 내용을 따라서 가서 보는 뭐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요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얼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제 인터넷에 그냥 바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지구의 모습을 보면은 구름이 껴 있어서 어디가 우리나라죠? 확대를 해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아메리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뉴턴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저기 영국으로 가야죠. 아메리카를 지나서 자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를 돌리려면은 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지? 마우스를 회전을 하려니까 위로 움직이면 위아래는 됐는데 좌우 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자 얘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돌리지? 지금 여기 화면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만 헷갈리네. 그 얘가 약간 뭐 어떤 모양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런던이 여기 있고요. 맨체스터가 여기 있는데 가는 동안에 요쪽 즈음에 그 울스소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울스소프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은 그 뉴턴 생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으로 그냥 나올까요? 뉴턴 월스 플레이스. 그냥
아까 뉴턴 썼을 때 뭐 나왔지? 울스, 수프, 여기 있네요. 뭐 구글에서 뉴턴 벌스프레이스라고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그냥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검색해도 되죠. 내리는 바로 그냥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자 해당 지역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네 여기에 울소프 매너 하우스라고 해서 찾아졌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좀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길가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요 지점이 입구입니다. 요 지점에서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매표소거든요. 그래서 요 매표소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요게 그, 그 뉴턴 생가입니다. 뉴턴은 뭐 알다시피 그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머니가 뉴턴 3살 때인가 그때 아마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계속 지내게 돼요. 농장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양을 키우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양의 우리라고 하나 뭐 그런 것들 뭐 목초 같은 거 저장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이 비교적 굉장히 커요. 2층으로 되어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뉴턴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과나무가 있죠. 자, 뉴턴이 처음에 그 여기서 지내다가 공부를 하러 어디를 떠나냐면은 그 캠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665년인가요? 그때 영국에 흑사병이 굉장히 크게 돌아요. 흑사병이 굉장히 크게 돌아서 뉴턴이 집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1665년, 1666년 이렇게 약 한 2년 정도 그 머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뉴턴이 그 뉴턴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의 한 세 개 업적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들을 끝냅니다. 처음에 뭐냐면은 그 만유력 관련된 것들이고 두 번째가 프리즘 실험이라고 하는 그 빛의 본성을 밝히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미적 분학이죠. 그때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실제로 사과나무가 있었고요.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사람들이 약간 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크죠. 그런데 여기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과가 떨어진다. 지구가 잡아당기네. 중력.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하늘에서 그 달이 지구를 이제 공전하는 현상은 천상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예전에는 두 개가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이제 뉴턴이 생각해 보다가 사가 떨어지는 것처럼 달도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원운동하는 거를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과 천상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이 모두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때 그 사과나무가 뭐냐면 바로 요게 바로 그 사과나무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보면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네. 여기가 이게 둘레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과나무입니다. 사실은 이 사과나무는 그때 뉴턴이 살았을 때 그 사과나무하고는 좀 그 다음은 아니죠. 이 번개를 맞고 얘가, 이게 이제 지금은 그 문화유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동안 관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얘가 번개를 맞고 거의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살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식물원에 갔다가
뭐 미국으로도 가고 그게 우리나라도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사과나무가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뉴턴을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이 아까 말했던 대학이 있었죠. 트리니티 칼리지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트리니티 칼리지,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리니티 칼리지 캠브리지는 영국의 근교에 있어요. 네, 런던의 근교에 있어요. 자, 요게 트리니티 칼리지인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입구가 어디 있더라? 입구가 조금 헷갈리네. 여기에 요쪽이 입구네요. 요쪽 길에 여기가 정문 입구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 다니는 길이고 여기 보면은 아까 뉴턴 애플트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뉴턴의 사과나무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태플이거든요. 그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 보면은 트리니티 칼리지를 빛낸 그 동문들 이 동상이 있는데 가운데 떡하니 뉴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뉴턴의 대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사실 트리니티 칼리지에는 피플 뮤지엄이 있어서 거기 프링키피하고 그 프리즌 같은 것이 전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간략하게 뉴턴의 무덤을 찾아보면 어디를 찾을 수 있냐면은 그 이 앱이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턴 사원 호텔이 나오나 웨스트민스터 여기 있네요. 웨스트민스터 런던 대성당. 요거는 런던에 이 빅벤 있는 그 국회의사당 건물 그 뒤쪽에 있거든요.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라 약간 꾸며놓은 거네. 자, 여기가 이게 런던 템즈강이고요. 밑에 흐르는 게 요게 바로 빅벤 그 시계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기에 요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왕들, 왕비들의 무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턴 있겠죠. 갈릴레이가 왜 나와? 그다음에 다윈도 있고요. 최근에